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22년을 경험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 선거,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냐면은, 과연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도전자라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유형의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유형의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유형이 될 후보를 뽑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22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은 국회의원분들의 이제 그 의정 활동의 그 4년 동안의 유형을 보면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방향성이 없이 준비 없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오라는 데 오고 가라는 데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문 두들기고 다니다가 4년이 끝나서 아쉽다 하면서 다음에 또 당선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이제 재선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선이나 삼선은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4년 동안 뭔가 족적을 남기고 사회에 공헌하는 무엇인가를 이제 정책으로 세우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라는 이제 소박한 꿈을 가지면 오히려 더 재선 삼선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을 숫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365일 곱하기 4니까 1460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번에 처음 계산을 해봤는데 1460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형을 보면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질의도 잘하고 법안 발의도 잘하면서 원내 의정 활동을 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국회 일정보다는 오히려 지역구에 역점을 두는 국회의원 유형. 또 물론 뭐 나는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도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이제 시간 배분을 잘하면서 주말은 지역구 가서 하고 주중은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 내 정치, 국회 내에도 정치가 있죠. 동료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당직을 맡은 이제 중요 당직자분들과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1대1로 해서 이제 동료 국회의원 뭐 옛날 같은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요새는 여당 야당이 이제 벽이 좀 넘사벽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어찌됐든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평판이 좋게 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주최하는 뭐 의정보고회니 이런 각 의원이 주최하는 정책 세미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참석해 주는 거 하나만도 이제 자기 행사를 빛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축사나 뭐 격려사나 인사말까지 하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부주를 많이 해서 그 결혼식을 하는 혼주에게 기쁨을 주고 또 조문을 가서 이제 조의금을 내서 하는 것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료 의원과의 돈독한 관계에 역점을 두시면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당직을 자기가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이제서부터 원내 부대표, 원내 대표 또는 당의 뭐 이제 사무총장, 정책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해서 당 대표도 되고 대권 주자도 돼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동료 국회의원이나 이제 당 지도부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은 바깥의 사람들의 관심이 많는 거죠. 자기가 이제 뭐 벤처 첨단 사업을 한다.
첨단 산업, 4차 산업의 어떤 주도적인 정책 제안자로서의 국회의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 회사라든가 그쪽의 CEO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어, 대외적인, 그러니까 외유형이죠. 외교에 열심히여서 RPU 총회도 참석하고, 또 친선, 각 나라별로 친선협회가 있습니다. 한일 친선협회, 한미 친선협회, 이런 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국제통이라고 인정받았던 국회의원은 이제 박정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결국은 외교통상위원회도 됐지만 외교부 장관님도 되셨고,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번에 외교부 장관 하셨던 누구지? 이제 하여튼 여성 외교부 장관을 했던 그분을 이제 국회 통역관인 사람은 스카우트해서 이제 외교부 직원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역사도 남긴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 활동에 역점을 두시는 의원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의원들과의 연구 모임에 이제 동참을 해갖고 의원들이 이제 동아리 비슷하게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적 사업을 정하고 여야 의원으로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는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교육 프로그램인 거죠. 국회의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 모임이 이제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도서관 의정연수원 쪽에 이제 등록을 하면 그 연구 위원회를 활동하는 이제 활동비에 대한 지원도 국회에서 해주고, 이런 연구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주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일곱 번째,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투자하고 후원금을 많이 모금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시는 유형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이 7가지, 8가지가 되는데, 그런 아주 모든 요소를 다 복합적으로 잘하거나 대충 하거나 이러면서 하시는 의원님들이 또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진 국회의원이 된다, 재선 3선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정해지죠. 저분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 지역 관리를 잘 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눠지지만,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되게 바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여성 보좌관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초선 의원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사실 일은 초선 의원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선 3선 되신 의원님들의 경우는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해봤더니 그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하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서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고 뭐 이래야지 재선 3선이 되지,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의정 활동만 열심히 해서는 고생하고 재선 3선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해석을 해서 국회 안에서 의정활동 정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제 뭐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비난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한꺼번에 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검을 때리기를 통해서 무임승차 하시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사람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이런 생각에서 환호하고 그 사람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보면 저는 국회 안에서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은 의정 활동은 소홀히 하면서 거물 정치인을 때리기를 해서 언론에 이제 가장 언론에 나기가 쉬운 방법이 거물 정치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이다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좋은 머리를 갖고 정책적인 거에 몰두하고 지역에 이제 예산을 따오는데 몰두하기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더 역점을 두는데 그분들에게 환호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과연 초선 의원 입장에서 어떤 유형의 의정 활동을 하고 어떤 의원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재선 3선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본 경험으로는 지역 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의원 중에서는 정말 중앙 무대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으면서 지역 관리만 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엄청 높아서 그분이 굉장히 나쁜 기사로 오르내려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낙선되겠지? 그러는데 당선돼 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의원님은 그렇게 지역민에게 지지를 받느냐? 그랬더니 그 의원님이 변호사신데 지역에다가 이제 무료 변호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무료로 상담을 하면서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스킨십을 하고 또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구조농부를 하고 이러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 동해시의 그 최현희 의원이라는 분인데 그때 당시 다른 사람이라면 낙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당선이 되시는 걸 보면서 지역구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많은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역구에서도 이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뭐 체육대회도 있고 무슨 세미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의원님들이 부지런히 그 행사를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좌관 입장에서 의원님을 동행하면서 이제 참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확인해요. 그 모든 행사 10군데 20군데를 가도 거의 똑같은 사람 한 500명이나 1000명이면 아주 보너스로 많이 베푼 거고요. 한 500명 내외가 되는 사람이 이 행사도 가고 저 행사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라면 유권자가 적어도 30만 명이 넘는데 계속 의원은 바쁘다고 이 행사 저 행사 스케줄에 빡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5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여기 가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데 결국은 그 소수만 만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선거에 이제 의원님이 후보가 도전을 했을 땐 길바닥에 서서 뭐 가시는 분들 다 악수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이러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당선이 돼서도 약국문도 열고 들어가서 약사님도 뵙고 거기 오신 손님하고도 하고 또 저녁에 식당에 가서도 또 거기 온 손님들하고도 하고 길에 가면서도 다 인사를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얻는 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대규모 행사 한 번에 떼거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만 쫓아다니면 결국 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민원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는 좋은 얘기만 해요. 칭찬만 해. 의원님 정도면요 이제는 총리급이십니다. 총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또 재미있는 현상을 느낀 게 이성지수가 높고 이런 사람은 저같이 보좌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분들이 대부분 감성지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팔랑귀예요. 남의 말에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무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도 도전을 하고 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F가 강한 분이에요. 이렇게 팔랑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에 현혹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뭔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호감을 사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거를 액면 그대로 믿고 와서 이 보좌관 글쎄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의원님은 당연히 그 부총리 정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다음번에도 뭐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콩깍지가 껴서 의원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도 감사한 자리인데 무슨 부총리까지를 뭐 총리를 해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총리 후보로 옛날에 장상 총장이 나오신 적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여성 총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그런 총리를 하시라는 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종 행사에 뺑뺑이 돌면서 만나는 그 500명도 안 되는 그분들, 그 지역의 유지, 오피니언 리더, 이제 나팔수, 이런 구전 홍보.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거기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라고 해석을 하고 본인이 그것이 지역구 행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갖고 동네 방방 곳곳을 돌면서 많은 분들에게 초심으로 겸손한 자세로 인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경기도 가평 쪽에서 오랫동안 당선이 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모시는 의원님한테 조언을 하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거의 시간만 나면 시장통을 돌아다니신대요. 그래서 시장에 그 가게국 가서 명함 받고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3선, 4선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을 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고 그 지역이 가려운데 민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책으로 존재감을 이제 어필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책을 할 때 의원님들이 욕심이 나서 남 하는 거 다 따라하고 현안 다 하고 그러다 보면 4년 동안 너는 뭐야? 너는 뭐 했어? 그러면 숟가락 얹고 다닌 것만 했지. 그리고 현안이라는 것만 얘기했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4년 동안 만약에 이민경 의원이다 가정하면 이민경이라면 무엇이다 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철판도 깔아야 되고 인내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한 의원이 그 약사 출신의 김명섭 의원이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같이 보건복지를 하면은 질의만 하셨다 하면은 녹용 안에 회분 비율에 대한 걸 갖고 4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뵈면은 저분은 녹용 국회의원. 왜냐하면 지금은 녹용을 먹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부의 상징으로 녹용을 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정책에 족적을 남기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신 거죠. 또 그때 당시 또 문화관광 쪽에 손주항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입만 띄면 전통예술, 전통문화 이거를 4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의원님 저 사람 정말 또 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수하는 철판을 까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똑같은 말 계속 하려면 약간 지루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나는 4년 동안 무슨 족적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 1, 2, 3.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는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세운 플랜 A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유권자 입장이나 국민한테 어필할 수 없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이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스타가 된 국회의원 국정감사 아이템으로 제가 그동안 지금 뭐 30년이 넘게 지켜본 것 중에 최고의 아이템은 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이 아이템이었어요. 그 이제 고경화 의원이라는 분이 국정감사 때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 아이템을 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전문적이고 소수만 알 수 있는 아이템은 어필할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아까 녹용이라는 것도 4천만 인구 다 알 수 있는 5천만 인구. 그러니까 김치 대한민국 국민치고 김치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김치에서 기생충이 나왔다면 너무나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보좌진들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찾겠냐면 너무 전문적인 거 쫙 구석배기에 있는 거 찾지 말고 한마디로 거기에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옆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를 쳤을 때 그 말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의정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적어도 나는 이 문제는 해결하고 이 아이템이 바로 곧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정할 때 처음에 정한 아이템은 실수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 1, 2, 3 쭉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국민에게도 어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회 변화에도 한 발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독도 문제라든가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아동 성폭력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게 왜 그러냐면 그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의원 대부분이 숟가락만 한 번 얹어서 빠르륵 하고 끝나지 그걸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저는 뭐 지금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전혀 없고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농담처럼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는 그 아동 성폭력 문제하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왜냐?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이슈를 해서 기사 한 줄만 나오면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끝장낸다 생각하고 끝까지 파고들면 해결 안 될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자세가 부족한 거죠. 왜냐? 매뉴얼도 모르고 또 너무나 성급해서 빨리 이슈만 그래서 숟가락 하나 얹고 그냥 신문 한 줄 나면 그냥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런 집요함을 갖고 이슈에 숟가락 얹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템과 자기의 그 수건 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료 의원들과 유대를 갖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초선 의원 때 그냥 혼자 앉아서 저기 공부만 하는 정책에 몰두하는 그런 분들 계시지만 어떤 분은 계속 이제 점심마다 새로운 동료 의원과 약속을 하고 또 어떤 연구 모임이든지 무슨 모임이고 남이 하는 행사에 빛내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선후배한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당직을 맡을 때 그래서 저 사람하고 밥 안 먹은 사람 없어 뭐 그런 식의 이제 근데 어느 한 의원이 이제 보면 그분은 가능하면 다수의 미팅을 거의 안 하고 1대1 미팅을 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인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지금도 이제 현직으로 도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동료 의원과의 유대를 역점을 두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의원들이 이제 뭔가 정책의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는 건 법안을 발의하는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동료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해주는 공동 발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할 때 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지의 동료 국회의원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이런 경우는 당내 경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동료 의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당직도 안 맡고 조용히 자기 의정 활동만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초선 때부터 바지런하게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제 당직을 초선 의원에 맞게 부대변인이 대변인이 이런 걸 맡아서 이제 인지도도 높이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대변인 중에서 스타 대변인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박기태 의원이라는 분은 논평만 하면 어록이
촌철살인격으로 어떻게 이러한 논평을 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기억되다 보니까 이분이 5선인가 6선을 해서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 의원 관리와 당직 관리를 잘하는데 역점을 두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반면에 외교통으로 인정받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때 당시 박정수 의원은 해외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교통 의원도 이제 그 국회 안에 한두 명은 있는 게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됐다, 뭐 트럼프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그 국회에서 그분들하고 연을 닿아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현안 풀 때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도록 하려면은 인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연이 닿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외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외교통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김종필 총리도 했고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외교통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모든 거를 다 잘하시는 의원님이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은 24시간 365일 해도 1460일, 그 안에서 이 모든 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선 국회의원이 나는 다 멀티야, 다 잘할 거야, 그러면 everything is nothing.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이권 개입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렇게 빨리 학습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권 개입,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후원금 모으는데 뭐 이런데 선수이신 또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구에 뽑은 국회의원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뭐 논평도 잘하고 지역관리도 잘하고 정책질의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잘하는 이제 멀티플레이어를 뽑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어느 거를 선택해서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찾는 게 필요하고, 내가 뽑고자 하는 그 후보는 지금 과연 정책 질의를 잘할 국회의원인지, 지역구 관리를 잘할 사람인지, 그 다음에 동료 국회의원과의 유대를 잘해서 협조도 받고 당에서 당직도 맡으면서 재선 삼선하면서 이제 단계에 맞게 정책위 의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계망 관리를 잘할 사람인지, 또 외교통으로서 잘할 사람인지, 뭐 연구 모임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참신한 국회의원 역할을 잘할 사람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이제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의원이죠. 그래서 지역구 관리에서 악수도 잘하고 있지만은 뭐 뭐 전철을 연계를 시킨다든가 무슨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뭐 벤처산 업체들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지역구를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 중앙무대에서 많이 부각되는 국회의원을 이제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일산의 국회의원을 이제 모셨는데, 저희 국회의원님은 진짜 지역에 그 종합청사도 유치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따왔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저희 상대 후보가 이제 대권 주자를 칭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은 중앙무대에서 뛰느냐고 지역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지역 관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냥 숟가락을 얹으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저희가 낙선된 다음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 이제 모든 그 지역 사업이라는 게 오늘 하면 내일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걸리는데, 그러면 나중에 착공식이니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낙선됐으니까 그 후임자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마치 본인이 다 유치한 것 같이 하는 그런 의원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얼굴을 가진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죠. 정직하고 정말 자기가 흘린 땀에 대해서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영상을 찍은 거는, 우리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책을 잘할 사람인지, 지역 관리를 잘할 사람인지, 중앙무대 활동에 역점을 둘 사람인지, 그렇다면은 또 뭐 외교 광고에 역점을 둘 사람인지, 이권 개입이나 열심히 하러 다닐 사람인지, 그럼 요새 이제 그 후보들 중에 사기 행각이 벌써 드러나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뭐 그 제가 말한 7번 유형이 될 확률이 좀 높은 분들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어마어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양도 어마어마하지만, 악의 영향과 부정적인 불행을 만들 수 있는 요소도 우리가 그 코인 국회의원에도 봤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현격하게 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표를 과연 내가 이 후보는 어떤 유형의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가라는 퀘션을 하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후보 중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당선이 된다면 나는 어떤 유형을 지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이름 석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의 플랜 1, 2, 3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는 자세가 4년 1460일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6월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국회 오래 있던 입장에서 빨리 그 1일부터 스타트를 하면서 플랜을 짜서 막 1, 2, 3 막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보고 여기저기 관찰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정감사까지 협의를 하는 경우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국정감사 끝나고,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건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지나가면 뭔가 감각이 생기는 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벌써 1460일 중에서 벌써 60일이 넘어가고 뭐 90일이 넘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선은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초선 의원이었을 적에 내가 이 1460일을 알차게 활용해서 적어도 내 이름 석자에는 무엇을 해낸 국회의원이라고 기억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유형 7가지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유형 국회의원으로서 비중을 1, 2, 3 중에 어느 걸 정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7가지 나쁜 짓 하는 거 빼고 6가지 유형은 다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는 여기서 퍼센트를, 난 지역구를 60%할 거야, 나머지는 5%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시고, 뭐 행사 가서 축사하다가 4년 끝나면 너는 뭐 했어? 그러면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축사하다가 1460일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1460일 중에 나는 100일 동안은 뭘 할 거고 200일 동안은 뭐 할 거고 이런 걸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방향성을 갖고 그 소중한 한 표의 결과로 탄생된 국회의원의 그 자리를 소중하게 해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제 보좌관으로서 22년 동안 바라본 정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제 의견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